당신은 한평생 고생하며 겨우 은퇴했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본 적 있나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없나요? 자녀 집 근처로 이사하는 게 복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감옥 생활의 시작일까? 혹시 가장 친밀한 사람이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은요? 많은 노년층이 경제적 여유와 주거 문제는 해결했는데도 매일 피곤하고 우울해하며 누군가의 인생 조연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자식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어느새 억울한 거래 관계로 변질되곤 하죠. 이번 영화는 자녀와의 적정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후회하시나요? 저는 분명히 후회합니다. 아들과 지나치게 가까이 사는 건 실수였어요. 2년 전 저와 남편은 시내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계단은 가파르고 시설은 낡았지만 수십 년 익숙한 동네. 맞은편 아주머니 집 강아지가 짖는 소리만 들어도 시간을 알 수 있을 만큼 정든 곳이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3분. 시장도 가깝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두부 사러 내려가도 30분은 대화해야 했습니다. 이런 삶이 편안하지 않았냐고요? 물론 편했습니다. 새 환경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구체화된 건 휴대폰으로 읽은 한 편의 글이 계기였죠. 자녀와의 적정거리는 국물 한 그릇 거리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닭백숙을 끓여서 자녀 집에 가져갈 때 식지도 않을 정도의 거리라는 뜻이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년엔 당연히 자식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미경의 삶이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우리 아들 집은 링커우에 사는데 프리셀프 분양으로 산 집이라 지금은 활기찬 신도시로 변했어요. 녹지가 많고 엘리베이터가 새 것처럼 좋으며 커뮤니티 센터도 갖춰져 있었죠. 저는 우리의 낡은 집을 팔고 그 근처에 이룸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사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노후의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질 걸 대비하고 아들 집과 가까우면 긴급할 때 서로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당시엔 머릿속으로 매일 저녁을 함께 먹고 손주 학교 끝나면 데려오고 주말엔 공원 산책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TV 광고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죠. 경제적 문제도 계산해봤어요. 시내 낡은 빌라지만 위치가 좋아 1,800만 위안 정도에 팔 수 있었고 링커우의 4년차 엘리베이터 아파트는 1,550만 위안에 즉시 입주 가능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300만 위안 정도 여유자금도 생길 거라 생각했죠. 이 계획을 남편에게 말했을 땐 반대했어요. 나이 들면 이사하는 게 부담스럽고 지금 생활도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몸이 안 좋아질 때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라고 설득하자 결국 동의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 성급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사를 결심한 후 저는 새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 종일 들떠 있었어요. 밤마다 새 집에서의 일상이 꿈에 나올 정도로 기대에 차 있었죠. 임미경 씨가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우리의 낡은 아파트 시세를 평가받았습니다. 30여 년 전에 구매한 이룸 구조의 이 집은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시장 뒤편이라는 좋은 입지 조건을 자랑했죠. 중개인은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빛이 반짝이며 요즘 도심에 이렇게 완전 소유권인 낡은 주택은 희귀합니다. 토지 지분만 해도 상당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이 말에 확신이 생긴 저희는 한 달도 안 되어 예상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매를 성사시켰습니다. 남편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 변화를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원래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이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가장 걱정했지만 사실 전 전혀 두렵지 않았답니다. 신중화구라는 새 단지는 조용한 환경에 현대식 엘리베이터와 공동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근처에는 메디체인 클리닉, 공원, 그리고 제가 특히 눈여겨본 어르신 주간 보호센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더 연세 드시면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6시부터 태극권 동아리가 활동하고 커뮤니티 합창단도 운영되는 등 활기찬 분위기에 경비원분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답니다. 이 집을 구입한 젊은 가정은 입주하지 않은 채 텅 빈 상태로 놔두었는데 기본 인테리어는 다 갖춰져 있었어요. 좁은 거실 베란다에선 작은 녹지 공간이 보였고 날씨 좋은 날엔 비스듬히 들어오는 석양빛이 특히 아름다웠죠. 이 베란다를 보는 순간 은퇴 후 새 삶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이 확 들었답니다. 집 인계 절차를 마친 후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짐들을 정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낡은 사진 한 장, 입지 않던 스웨터 하나에도 추억이 스민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어느 날 밤 침대에 앉아 허전한 마음에 오랫동안 멍하니 있던 적이 있었죠. 그때야 비로소 이사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진짜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런 감상은 금방 기대감에 묻혀버렸어요. 앞으로 아들 집에서 건물 하나만 건너면 되어서 매일 손자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설렜죠. 방과 후에 가방을 맨 채 단란히 아파트에 들어오는 모습이라든지
내가 짜장면을 끓이면 냄새를 맡고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상상만 해도 이사하는 게 정말 잘한 일 같았어요. 남편은 입으로는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부산스럽게구나 라고 투덜거렸지만 새 집에서 벽시계를 걸고 창문을 닦으며 TV 각도를 맞추는 모습을 보니 점점 새 생활에 적응하는 게 티났어요. 이사 온 첫 주에는 아들이 며느리, 손자와 함께 청소를 도와주러 와서 저녁도 사주더라고요. 손자는 우리 집 베란다를 보고 신나서 뛰어다니며 여기서 비눗방울 놀이해도 돼요. 라고 하더군요. 땀에 축슨 목을 닦아주며 이래야 진짜 가족같지 싶었어요.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 새 삶을 시작했다며 몇 걸음만 걸으면 손자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복받을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사진 올리니까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우리 애는 고향에서 몇 년째 안 오는데 진짜 좋겠다 라며 한숨을 내쉬고 또 다른 친구는 나도 아이들 집 근처로 이사 가고 싶은데 방해된다고 하네 라고 하더군요. 그땐 정말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했어요. 처음 몇 달은 모든 게 새로워서 매일이 신났어요. 아침에 30분 산책 겸 편의점에서 두유 사오고 점심엔 베란다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 아들 식구랑 같이 밥 먹거나 동네 야시장 구경하는 일상. 정말 알차게 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처음엔 며느리가 좀 어색해했지만 매번 식사하러 올 때마다 과일을 꼭 챙겨오시던 미경씨. 가끔은 쓰레기 버리거나 음식물 찌꺼기 처리도 도와주시더군요. 며느리도 종종 설거지를 도와주며 엄마, 힘드시죠?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해줍니다. 손자는 말할 것도 없이 매일 수업 끝나자마자 할머니 집에 가자며 조르는데 우리 집 발코니와 주스, 그의 만화책이 좋다더군요. 손자를 위해 백화점 문구점에서 새 어린이 식기 세트를 사고 전용 책상까지 마련했는데 그 아이가 앉아서 웃으며 먹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은 입으로는 너무 봐준다고 하지만 몰래 손자 책가방에 사탕을 넣어주곤 하죠. 요즘은 다시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서예 강좌가 생겨 수요일 아침마다 붓글씨 쓰고 차를 마시니 예전 교사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친구들도 이사 오고 나서 완전 젊어졌다며 칭찬하더군요. 카톡 단체방에 새로 단장한 부엌 사진을 올리며 가족 밥 해주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라고 적었는데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이모티콘으로 화면을 가득 메꿨죠. 지난 주말엔 아들이 근처 생태공원 나들이를 제안했어요. 도시락과 과일로 가득 채운 피크닉 바구니를 준비했는데 손자가 신발도 거꾸로 신고 출발하겠다고 난리치더군요. 따스한 햇살 아래 풀밭에 앉아 남편이 찍어준 사진 속에서 진정한 천륜지락이란 이런 걸까 싶었어요. 요즘은 예전 관절 통증도 줄고 기분 좋은 날이 많아졌어요. 잠들기 전 남편과 종종 여기로 이사 온 게 정말 잘한 일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공기가 비교적 상쾌하다며 그는 말했다. 그렇지. 여긴 조용하고 환경도 좋아.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 힘들어도 괜찮아요.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때의 나는 정말 행복했고 심지어 약간의 자부심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이 달콤한 나날들이 단지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다. 진정한 시험은 아직 뒤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달콤한 일상은 약 3개월 정도 유지됐다.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게 하루하루 조금씩 쌓여왔다. 처음에는 아들 집안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원래는 주말에만 식사를 하러 오다가 금요일 저녁부터 와서 월요일 아침 식사까지 하고 가더니 나중에는 평일 저녁에도 지나가는 길이라며 들르게 됐다. 표면적으로는 우연히 들른다고 했지만 점점 우리 집을 제2의 주방으로 이용하는 것 같았다. 처음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바쁘고 며느리는 퇴근이 늦으며 손자는 방과 후에 피곤할 테니 우리가 시간 될 때 밑반찬 좀 더 만들어주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원래 우리 노부부는 간단하게 2가지 나물에 생선 조금으로 식사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아들은 우육면을 좋아하고 며느리는 증기로 찐 섭바늘, 손자는 치킨, 날치알, 수제만두만 먹고 채소와 국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면 한 끼에 최소 5육까지 요리를 준비해야 했고 결국 매일 시장을 2번씩 가야 했다. 장 보느라 팔이 저릴 정도였고 식재료비, 가스비, 전기세, 수도요금까지 모두 전보다 2배로 늘었다. 월급여 7만 원으로 원래는 반을 저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월말이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된다. 예전에 임미경와 남편은 정기예금을 조금 모아뒀는데 이제 그 통장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금액을 보면 더 슬플 것 같아서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아들 내외가 생활비라는 말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새 식구가 와서 먹고 마시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과일, 우유, 간식까지 모두 제가 사게 되더군요. 손자는 말주변이 좋아서 올 때마다 할머니, 오늘 푸딩 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미리 준비해놓지만 이게 다 합치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번은 요즘 애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먹잖아. 우리 늙은이 둘이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다 못 먹어라고 슬쩍 말해본 적이 있어요. 아들은 그냥 웃으면서 엄마, 요리 진짜 맛있는데? 제 보너스 나오면 한턱 쏠게요 라고 했죠. 하지만 그 한턱은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가끔은 엄마, 다음에 도시락 가져올게요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좋겠다 싶어요. 진짜 가져오지 않더라도 듣기라도 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요. 저는 요리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정년 퇴직 후에 아들 식구를 돌보라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틀어도 한 편 못 채우고 손자가 애니메이션을 보겠다고 난리라 채널 돌릴 권리도 없어요. 남편 성격도 점점 나빠져서요. 한 번은 제가 요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들어와서 지금 넌 완전히 하녀 신세잖아 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반박하려 했지만 그날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냄비도 들기 힘들었죠.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저녁에 그와 싸웠어요. 그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든지 하지만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라고 했죠.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겠어? 내가 고생하는 걸 좋아해서 이러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 우리 둘은 말수도 줄어들고 각자 다른 TV를 보며 지냈지. 식사도 대충 때우는 게 일상이 되었어. 반평생을 함께 고생해온 부부가 이젠 서로 가장 낯선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 나는 잠들기 힘들어졌고 새벽 3시면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하곤 했지. 마음속으로 자문했어. 과연 이사 온 결정이 옳았을까? 전환점은 아주 평범한 목요일 오후에 찾아왔어. 아침 7시부터 발걸음이 멈출 새 없었지. 먼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약국에 들러 고혈압 약을 받으러 가고 손자 선생님의 부탁으로 급히 학교 데리러 가야 했어. 집에 돌아왔을 땐 손에 든 짐과 어깨에 맨 물건들로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지경이었어. 그럼에도 늘 하던 대로 쌀을 씻고 채소를 썰고 국을 끓이며 주방을 정리했지. 오후 4시 반이 되자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어. 그들이 올 때쯤이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었어. 청어 3마리를 잘라 한 접시는 브레이징하고 한 접시는 구워서 각자 입맛에 맞게 했는데 냉장고에서 닭다리를 꺼내려 몸을 굽힌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뒤로 넘어졌어. 다행히 뒤에 있던 주방문에 기대어 넘어져 머리를 문틀에 부딪히는 걸로 그쳤지. 욱신거리는 통증에 정신이 아찔했어. 남편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소파에 앉혀주었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몸은 뼈 없는 소미냥 축 늘어져 있었지. 남편이 서둘러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나는 잠시 누워있자고 했어. 그날도 그들은 평소처럼 식사하러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이 들어서며 나를 힐끔 보더니 말했어. 임미경 씨,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좀 어지러웠다고 대답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식탁으로 걸어가 앉더니 오늘 국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휴대폰을 보며 반찬을 집는 아들, 조용히 밥 먹는 며느리, 주스를 조르는 손자를 보며 소파에 기대었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한 그들과 서비스 직원처럼 느껴지는 제 모습이 안타까웠죠. 뜨거운 국에서 올라오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며 식사를 끝냈어요. 정말 이 국물처럼 제가 다 우려져 버릴 것 같았어요. 식사 후 슬림없이 떠나는 가족들, 설거지하느라 일어서는 저를 보며 남편이 속삭였어요. 쓰러진 거로 부족했냐? 대답 대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건 핀잔이 아닌 안쓰러움이라는 걸 알았죠. 그날 밤 침대에서 뒤척이던 저는 예전 추억이 떠올랐어요.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던 편안한 저녁, 수다로 가득했던 우리 부부의 시간. 이제는 매일 부엌에서 빙빙 돌며 밥도 못 먹고 아파도 혼자 참아내야 하네요. 가까이 산이 좋다고 카톡방에 쓴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친구들 앞에선 입도 뻥끗 못해요. 말문이 트이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아서요. 며칠 뒤 미경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최근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에 2, 3일만 오라고 하거나 가끔씩은 스스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 표정이 변하더군요. 엄마, 우린 고의로 편들여는 게 아니에요. 집에 엄마가 계셔야 집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주 올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도 나고 마음도 아팠어요.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정성이 당연시되던 거였구나. 그날 밤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나 손주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문득 깨달은 거죠.
내가 이사 온 건 가족과 가까워지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족쇄를 채운 거였다는 걸, 혈육의 거리가 한 그릇 뜨거운 국물로 유지될 거라 믿었는데 정작 나 자신을 끝없이 부족한 국물 재료로 만들고 말았어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뚜렷한 생각이 들더군요. 내 삶을 되찾아야겠다고. 그 후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남편과 외출도 자제하고 동네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종일 발코니에 앉아 아래쪽에서 하루 종일 자전거 타는 아이들을 보며 허공을 바라보곤 했어요. 저렇게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침 편의점에서 신문 사다가 10층에 사는 임미경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5분만 만나도 수다를 잠깐도 놓치지 않는 분이죠. 그냥 인사만 할 생각이었는데 제 안색을 한눈에 알아채시더군요. 요즘 많이 수척해진 것 같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문을 열어주시며 활동센터로 차 마시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사양하려 했지만 오랜만에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죠.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가 말을 꺼냈어요. 요즘 마음에 무거운 일 있는 거 다 알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들 집 근처로 이사 오면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걸 딱 보면 알겠더라. 나는 깜짝 놀라며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더 일찍이야. 애들이 결혼하고 나면 바로 이 근처로 이사와서 손주 돌보면서 지내려고 했지. 그런데 손주가 3살 되기 전에는 동네를 한 번도 나가지 못했고 5살 때까지는 매일 유치원 픽업하랴 병원 갈 틈도 없이 바쁘더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중에 딸한테 확실히 말했어. 내 삶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나 봐. 하지만 몇 년 지나니 이제야 이해하더군. 어떤 경계선을 분명히 안 넘기면 결국 서로 상처만 준다는 걸.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참지 못하고 물었다. 지금은 주로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수요일에는 민속춤 동아리 가고 금요일에는 합창반 다녀. 주말엔 예전 직장 동료들이랑 교회로 등산하거나 사진 찍으러 가. 손주 생각날 땐 저녁 식사 약속 잡지만 매일은 아니야. 나이 들면 자기만의 생활권을 가져야지. 자식들만 붙들고 살면 안 돼. 우리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살만한 거야. 그 순간 그녀는 마치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았다.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내 모습, 삶의 중심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린 채 허덕이는 모습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평생을 가족 보살피느라 애쓰다가 정년 퇴직 후엔 제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집안일과 심부름으로 매일을 보내며 참고 견디던 어느 날 임미경 씨 일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전부터 말했잖아. 인터넷 글만 믿고 다 따르지 말라고. 여기 이사 오고부터 내 서예 분마저 말라붙었는데. 우리는 식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유난히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마음속에 답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이제부터는 제 삶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니 모든 게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손자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저 귀여웠는데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집에 영원히 심부름꾼이 있을 거라 생각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으깬 고기를 만들며 흥얼대던 주방은 이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계산으로 가득 찼죠.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새우를 고르던 중 가격이 한 근에 500원 이상 올라있길래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왜 남을 위해 이렇게 한 푼 두 푼 셈을 하고 있지? 그 순간 새우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닫고 종이에 펜을 들자 이사 온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의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2억 원 이상의 예금 중 절반 가까이 쓴 것을 확인했을 때 시간과 마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걸 알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여기서 나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별다른 질문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결국 마음을 바꾼 거구나.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이 들면 가장 두려운 건 돈 없는 게 아니라 체면 잃는 거야. 다음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해 익숙한 동네에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단독주택이 있는지 물어봤다. 중개인은 의외라기보다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문의를 한다며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며칠 후 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수많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일까?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해서 혼낼까? 하지만 가장 냉담했던 건 그의 반응이었다. 알겠어요. 어디로 이사 갈 생각인데요? 등기사무원 소개해 드릴까요? 얼음장에 던져진 듯한 심정이었다. 붙잡아주길 바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는 질문 한마디는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관심 없이 빨리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태도뿐이었다. 그날 밤 옷장 정리를 하다가 손자 운동회 때 만든 우비를 발견했다. 삐뚤어진 봉제선을 따라 손가락이 스치자 천에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었지만 이제 멈추지 않으면 점점 내 모습을 잃어갈 것 같았다. 남편이 물었다. 정말 할 수 있어? 정말 다시 시도해보지 않을 거예요? 외로워지는 게 두렵지 않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외로움은 두렵지 않아요. 무서운 건 매일 북적이지만 정작 나를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전 투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이 들면 가장 큰 용기는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 시작하는 거라 생각해요. 이제 저는 2년간 살았던 신규 단지를 떠나 구시대 아파트를 렌트했어요. 예전에 자주 가던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아래층엔 순두부 가게가 있고 골목 입구에는 여전히 그 노부부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가 있죠. 아침마다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엔 책 읽으며 글을 써요. 가끔 노인회관에 가서 남편과 차 마시며 수다도 떨어요. 비록 소박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해요. 아들 집안과는 가끔 연락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찾아오거나 식사하러 오진 않아요. 처음엔 며느리가 전화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저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할 줄 알게 됐어요. 엄마도 이제 늙었단다. 좀 한가롭게 지내고 싶어. 너희들은 너희들 삶을 살고 엄마도 제 삶을 살 거야. 이 말을 할 때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한층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마침내 배출되는 것 같았죠. 이 경험을 통해 같은 세대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반평생 자식 키우고 직장만 하며 모든 걸 다 줬는데 정작 은퇴 나이에 들어서야 숨 돌릴 새 없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왜일까요? 외로움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식들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주변인으로 전락한 걸 모르고 부를 때마다 즉시 응하는 어른으로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까이 살면 서로 돌봐주자는 말은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상대를 챙기느라 지칠 때 상대는 여전히 제 삶을 편하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말도 이론상으론 좋지만 현실에선 그 적당함을 맞추기 전에 이미 상처받는 경우가 많죠. 자식이 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이라 해도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고 도움에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가장 상처받는 건 소심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이 될 테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의 무료 노동력으로 전락해선 안 됩니다. 우리에겐 각자의 시간과 체력, 취미, 사회적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식을 더 자주 보기 위해 이런 것들을 희망해서는 안 되죠. 특히 노후 안전에 기반인 돈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져 당신을 배려하지 않을 사람에게 노후 자금을 써버리지 마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병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된 후에야 통장 잔고도 자존심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지 않도록 하세요. 혹시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렸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건 제 피부로 느낀 교훈들이니까요. 이제야 아들 집 아래에서 살지 않게 되었지만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예의를 만들고 경계는 존중을 낳습니다. 가끔 후회할 때도 있어요. 만약 그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식과 기대치와 기준을 미리 논의했다면 극단적인 결말은 피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인생에 만약이란 있을 수 없죠. 다행히 저는 아직 수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간과 힘이 남아 후반생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면 자녀 집 근처로 이사할까 고민 중인 당신에게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길 당부합니다.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보다 무엇을 잃을지 고민해보세요. 적당한 거리는 국한 그릇거리가 아니라 마음이 편하고 억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행복은 매일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영위하며 가끔 만나 잘 왔어, 오늘 밥 해놓았어 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적절한 거리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긴급할 때 바로 도울 수 있도록 옆집에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끔 따뜻하게 만나는 게 나을까? 나이가 들며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자녀와의 거리를 좁힐 것인지 자신의 공간을 지킬 것인지 선택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손주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나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한 경험 등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한다면 채널 구독과 공유로 가족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는 현명한 노후를 위한 우리의 고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